저희가 준비한 적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황교안 전 총리 얘기도 했지만 이 얘기에 대해서 정윤회 문건 재조사에 대해서도 어제 이 오찬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게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우병우 전 수석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춰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정치 권력에 줄을 대고 검찰을 정권의 신여로 만든 정치검찰의 전형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병우 수석을 확실히 단죄해야 그것이 정치검찰을 청산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한 석 달 전 말이 아직도 유효하군요. 그러니까 소국장님. 네. 준비한 거 보면은 결국은 타겟이 우병우 전 수석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우병우 전 수석은 이제 상징화된 것이고요. 예. 궁극적으로 겨누고 있는 것은 결국 검찰을 지금 겨누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지금 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는 정윤회 문건 2014년 11월 말에 이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그 문건에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당시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이 사실에 가까웠던 문건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이른바 국기문란, 오히려 문건 내용보다는 문건의 유출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국기문란 사건으로 이렇게 몰아가게 된 그 배후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한 것이고, 그 얘기는 결국 민정수석실이 그 당시에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같은 그런 일은 안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러한 바탕에는 결국은 우병우라는 인물로 상징되는 이 이른바 정치 검사들의 이야기가 같이 이제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 전 수석이 그렇게 됐을 때는 검찰 내의 어떤 그의 뜻을 같이 하는 검사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좀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문 대통령이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면에 나와 있는 것은 우병우라는 이름이지만 내부적으로 겨누는 것은 결국은 검찰 개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 프로젝트 세 번째 인물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 최순실 씨입니다. 예, 허 교수님 실제로 법원에서 최순실 씨의 신사동 빌딩 처분을 이제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적폐 청산을 통해서 최순실 씨의 또 다른 국정농단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또 다른 지금까지 밝혀진 것 말고도 또 드러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까지 밝혀진 건 지금 법원의 판단에 다 맡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200억대 건물을 동결을 한다는 것은 법원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대통령의 뜻하고 관계없이 법원의 판단으로 다 진행되는 것인데, 예. 저게 이제 200억대를 하지만 작년부터 최순실 씨가 팔라고 내놨어요. 그래서 170억 정도 있는데 안 팔려갖고 130억대까지 지금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문의는 있지만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고, 실제 지금 이게 뇌물로 인정이 된다면, 뇌물죄가 성립이 된다면 뇌물 액수만큼 다 추징이 되기 때문에 저는 통째로 다 국고로 기속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이걸 처분하려고 최순실 씨도 그것을 예감하고 처분을 위해서 발부등을 쳤던 것 같은데, 실제 매수자들도 이런 이제 법적 권리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알아만 보고 전혀 이제 매수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이 건 말고도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출범을 전후해서 어쨌든 불법적인 정치를 통해서 생긴 어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이득을 취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법원에 의해서 판단이 다 되어진다면 재산은 다 몰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과거에 30년, 40년 전에 있었던 것은 그렇죠. 그런 거는 불가능하죠. 다만 이제 주제가 좀 다릅니다만은 홍준표 지사님 이야기를 잠시만 드리면은 예, 원래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나왔어요. 근데 예. 오늘 가시면서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이 정치적인 해석만 다 해주셨는데, 저는 가족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은 이 둘째 아들이 최근에 결혼한 신혼 아닙니까? 이제 막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신접 살림을 차렸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오셔가지고 한 달 두 달을 계시면은 살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적 이유로 빨리 오겠다 하시는 것 같지만 실제는 이런 가족적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좀 됩니다. 제 생각에도 그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신임 민정수석이나 정윤회 문건과 이 여러 가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는 은폐와 외압이 어느 정도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 프로젝트에 버티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당시 그 조사를 봤는데 너무
뭐 정신도 없고 너무 좀 부끄러워갖고 직원한테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를 경험 삼아서 앞으로 청장 후보자께서 승진을 시켜야 될 경찰이나 또는 후배 경찰이 이런 음주 사고를 냈을 때 과연 청장님이 징계를 하고 해임을 하고 강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한 거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입니다. 적폐청산 프로젝트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박 전 대통령의 순장조라고 일컬어졌지만 사퇴를 지금 이현정 의원님 거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이제 오늘 보니까 이철성 청장에 대해서는 좀 묘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표창원 의원이 아마 이제 경찰 출신이죠. 경찰대 교수 출신인데 표창원 의원 인터뷰를 하면서 이철성 청장은 지난 촛불 집회를 잘 하도록 했다. 그리고 촛불 집회에 있을 때 잘 집회를 관리를 해서 참 기여한 바가 크다. 이런 칭찬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철성 청장 같은 경우는 임명 당시부터 이제 그 음주 단속에 음주 걸린 거에 대한 은폐 문제라든지 또 뭐 최순실 인사가 아니냐 등등에서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근데 이제 본인이 어제 이제 사퇴할 거냐 보니까 저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여당 내에서도 이철성 청장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예. 이런 걸로 보면 조금의 어떤 분위기 변화가 있지 않는가. 그건 뭐냐면 아마 이철성 청장이 지난 그 촛불 집회에서 특히 이제 어떤 촛불 집회를 잘 또 뭐 허용을 했고 또 관리를 해왔다. 그리고 뭐 태극기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들이 좀 여권 내부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류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고 박사님 뭐 네. 일각에서는 뭐 최순실 씨 입김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임기직이고 본인이 버티겠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측 입장에서는 뭐 일부러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골치 아픈 일이죠. 근데 사람이 눈치가 있고 염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까 홍준표 전 후보 그 아들집에서 이렇게 몇 달 있겠냐 해갖고 웃었는데 그래서 한 달뿐이 아닌 것 같다. 빨리 오겠다 하는데 홍준표 지사가 얼마나 눈치가 빠른 분입니까? 아마 가더라도 신혼부부 집에 하루 정도뿐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데 호텔에 있지 그런 정도 눈치가 없는 분이 아닌데 이분은 이철성 경찰청장은 정말 눈치가 없는 분 아닌가 보여져. 저는 임기직은 임기를 다 마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이 정권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지만 1년 3개월 남았어요. 예, 그것이 원칙이라고 보지만 이철성 이 경찰청장은 여러 가지로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흠결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음주운전 그 차가 거의 뭐 폐차가 될 정도로 음주 사고를 냈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처리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었고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최순실 씨가 추천을 한 것으로 뭐 그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장시호 씨라든가 이 증언으로 봐서는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그런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저런 구설수의 고위직이라는 것은 본인의 잘못에 관계없이 구설이 오르고 그것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면은 거기에 응분후 도덕적, 정치적, 어떤 행정적 책임을 지는 것이 고위직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고 보는 겁니다. 이 뭐 촛불 얘기했는데 촛불 집회를 경찰이 관리해서 잘 된 거 아닙니다. 시민들이 엄청나게 성숙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막 진압을 하고 할 때도 시민들이 나서서 그 좀 과격한 그런 그 시위자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또 경찰은 행진을 거의 이 세종대왕상 그 정도 선에서 율곡로 거기서 막으려고 했지만 그 법원에서 정말 허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위가 청와대 앞까지 이루어졌고 저는 뭐 이철성 경찰청장이 임기를 마치면은 좋겠지만 본인이 얘기한 대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무리를 빚은 점에 비춰볼 때 알겠습니다. 뭐 A에 맞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첫 번째 주제를 정리하기 전에 못다한 저 얘기가 있어요. 이제 박근혜 지우기의 돌입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는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박 전 대통령이 좀 담담할 것이다라는 전언이 있었는데 친박 핵심인 홍문종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알고 계시겠죠? 알고 계시겠죠. 네, 뭐 심정이 어떠실까요 지금? 네, 담담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대통령이 되셨는데 그래도 60%의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찬성표를 보내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그런 의도에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도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우선 담담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심정이 어떨까요? 담담하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겠죠. 생각들이 여러 가지 오가겠죠. 지금은 이제 홍문종 의원은 60%의 국민들이 안 찍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면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뭐 현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를 만약에 국민 여론에 물은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면에 대해서 아마 찬성할 국민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재판이 본격화 되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정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을 것 같고 특히 자유한국당의 그 당권에 대해서 이 향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이제 홍준표 전 후보가 출국하면서 한 얘기 중에 마지막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친박은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박 부분에 대해서 양박이다, 이른바 양아치 친박이다라면서 비판하는 쪽으로 갔다가 그 후보 국면에서는 친박과 굉장히 이제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는데 오늘 얘기 보면 다시 또 친박과 각을 세우는 쪽으로 이제 홍준표 전 후보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향후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른바 친박과 비박의 일대 대회전이 이제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운명과도 일정하게 관련이 있고 자꾸 특히 친박 인사들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정치적인 부담을 자꾸 이제 지우는 것이죠. 그걸 환기를 시키는 것이죠. 엊그제 정우택 원내대표를 방문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도 정우택 원내대표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라는 걸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꾸 이제 문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좀 이렇게 환기를 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하나의 공세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전 정권 지우기 프로젝트로 겨누고 있는 것은 결국 검찰을 지금 겨누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지금 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는 정윤회 문건 2014년 11월 말에 이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정윤회 문건에 대해서 그 문건에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 문건 내용이 상당 부분 이 사실에 가까웠던 문건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이른바 국기문란, 오히려 문건 내용보다는 문건의 유출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국기문란 사건으로 이렇게 몰아가게 된 그 배후에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한 것이고 그 얘기는 결국 민정수석실이 그 당시에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같은 그런 일은 안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바탕에는 결국은 우병우라는 인물로 상징되는 이른바 정치 검사들의 이야기가 같이 이제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 전 수석이 그렇게 됐을 때는 검찰 내의 어떤 그의 뜻을 같이 하는 검사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좀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문 대통령이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면에 나와 있는 것은 우병우라는 이름이지만 내부적으로 겨누는 것은 결국은 검찰 개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프로젝트 세 번째 인물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 최순실 씨입니다. 예, 허 교수님 실제로 법원에서 최순실 씨 신사동 빌딩 처분을 이제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적폐청산을 통해서 최순실 씨의 또 다른 국정농단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또 다른 뭐 지금까지 밝혀진 것 말고도 또 드러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까지 밝혀진 건 지금 법원의 판단에 다 저희가 준비한 이 적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황교안 전 총리 얘기도 했지만 이 얘기에 대해서 정윤회 문건 재조사에 대해서도 어제 이 오찬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게 있는데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우병우 전 수석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춰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우병우 전 수석은 정치 권력에 줄을 대고 검찰을 정권의 신여로 만든 정치검찰의 전형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병우 수석을 확실히 단죄해야 그것이 정치검찰을 청산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한 2달 전, 석 달 전 말이 아직도 유효하군요. 그러니까 소 국장님. 네. 준비한 거 보면은 결국은 타깃이 우병우 전 수석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우병우 전 수석은 이제 상징화된 것이고요. 예. 궁극적으로